유진 선생님의 역사 비법으로 역사 개념 바로잡기. 학습 시간은 줄이고 성과는 높입니다. 망포동 최대 규모 종합학원 더에듀 프리미엄의 역사 단독 전임 강사 유진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학부모님들 고민 많으시죠? 걱정은 노, 역사는 유진. 어려운 내신 이젠 놓치지 마세요. 망포동 한국사는, 망포동 세계사는, 저국어 역사 논술 유진. 이 한국사 7차시 수업이죠. 이제 다음 8차시부터는 우리 중간 허리까지는 온 거야, 얘들아. 우리 한국사는 총 15회 수업이지. 그러면 7차까지 왔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거의 절반까지 온 거거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어디 나갈 거냐면 바로 조선시대 나가볼 거예요. 조선도 마찬가지로 고려처럼 500년의 역사인데 우리 고려사 되게 어렵게 느꼈었잖아. 근데 지금 거의 끝까지 왔어요. 그래서 고려 끝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조선시대를 하게 되면은 이제 진짜 한국사도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를 알게 될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내신 단원에서는 이제 조선시대, 조선 중기에서 조선 후기까지 영정조의 개혁정치까지가 이제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됩니다. 즉 선사시대부터 영정조의 개혁정치까지가 시험 범위인 거지.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요 단원들이. 그리고 중학교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까지를 기점으로 배운 내용이 1학기 기말고사에 나올 시험 범위일 거야. 여러분들은 중간에서 역사를 보지 않기 때문에 1학기 기말고사의 내용이고 다음 주에 시작하게 되는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학기 시험 범위가 된다. 전체의 시험 범위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벌써 이제 허리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지 않게 같이 잘 학습하고 있으니 조금만 더 힘을 내가지고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합시다. 아시겠지요? 네, 좋습니다. 선생님이 고려사는 시작하기 전에 항상 이렇게 나누고 시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고려의 역사는 500년의 역사, 이 장황한 역사를 우리가 파트별로 나눠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 그치? 918년에 고려라는 나라가 건국이 되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태조 왕건에 의해서 건국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리고 어디까지가 이제 한 덩어리였다? 6대 왕이었었던 성종까지가 한 등분이었었고, 그리고 성종, 6대 왕 성종에서부터 어디까지? 무신, 정변까지가 한 덩어리. 여기까지만 끊어놓고 이야기 들어봐요. 태조 왕건은 어느 나라 사람이었었어? 통일신라 사람이었었지, 그치? 통일신라의 호족 출신이었었어, 그치? 호족 세력 출신이었었는데 이때 이제 스스로 성을 쌓고 영주 혹은 장군을 칭하는 호족 세력들이 많았었단 말이야. 호족 세력들의 기반이 되었었던 것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는 선종. 우리가 다른 말로는 면백신앙이라고 하죠. 불교의 한 종파인데 경전에서 오는 가르침, 불교의 교리나 경전보다는 일상에서의 깨달음을 더 중요시했었던 것이 바로 선종이야. 그래서 면백신앙, 하얀 벽에만 우리가 집중을 하더라도 일상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많은 백성들의 지지를 받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야, 통일신라의 천년의 수도가 계속 경주인데 경주는 너무 동남쪽에 치우쳐져 있어서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5개의 작은 수도인 오송경까지 설치를 했잖아, 얘들아. 그치? 아니, 그럴 바에는 차라리 풍수지리적으로 내가 성을 쌓고 내가 있는 이곳이 더 풍수지리적으로 뛰어나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 풍수지리설. 세 번째는 육두품이 통일신라
전기, 완전 통일신라가 되고 직후에 이제 무열왕 직계였을 때 얘들아 있잖아. 그때 이제 신문왕 시기에는 육두품 세력들이 왕 옆에서 정치적인 조력자의 역할을 했었는데, 통일신라가 이제 김원창의 난, 웅천주 도독이었었던 김원창의 난 이후 시점부터는 만국으로 치닫으면서 통일신라 하대로 보기 시작했다 그랬죠. 그러면서 통일신라 하대에서는 육두품 세력들이 더 이상 이 왕실 옆에서 정치적인 조력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역할을 했다? 호족 세력들과 함께 힘을 합치게 됐다. 육두품과 결탁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태조 왕건도 호족 세력이었었고, 그리고 궁예라든지 호백제의 견훤이나 아니면은 양길의 부하로 들어갔었던 게 궁예였잖아. 그치? 양길 이런 인물들도 다 호족 세력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태조 왕건이 고려를 건국하고 삼국이 통일이 되었었던 936년이라든지 이후 성종, 6대왕 성종 때까지만 해도 이때 이제 정치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들이 육두품 세력들이었지. 육두품 출신의 유학자들이 정계를 운영했었단 말이야. 그치? 이 상황을 봤을 때는 사회적 지배층들 호족이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요 한 파트에서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거를 쪼개가지고 이야기를 해주면 첫 번째, 태조 왕건의 정책, 그러니까 왕들의 업적 나오는 거겠지. 태조 왕건의 정책인데 이 정책도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었단 말이야. 그치? 1-1 제일 첫 번째 호족 융합 혹은 견제책을 펼쳤어. 호족을 융합하고 견제하기 위해서 태조 왕건이 실시했었던, 태조 왕건의 부인은 몇 명? 29명. 그렇지. 너무 많았었잖아. 그렇지. 이렇게 결혼을 했었던 이유가 뭐야? 여자를 좋아해서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 이름 있고 힘 있는 호족 세력들이랑 무엇을 하는 거야? 결혼을 하고 혼인관계를 맺게 되면서 자신의 성씨인 왕시성을 하사해주고, 혈연관계가 되면 이름 있는 호족 집안에서도 왕건을 치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걸 노렸었던 거지. 우리가 이것을 혼인정책, 결혼정책이라고도 하고 사성정책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성씨를, 왕의 성씨를 하사해준다 해서 사성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사심관제도와 기인제도가 있었는데, 기인은 통일신라의 무엇에서 기반이 된 거야? 상수리제도에서 기반이 된 거야. 신라의 상수리제도. 능력 있고 힘 있고 권력이 강한 지방의 귀족의 자제를 수도 근처에 딱 박아놓고 감시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지. 근데 통일신라 때를 살아온 사람들이 상수리제도가 뭔지 모를 리가 없겠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상수리제도가 아니라 기인, 모셔오는 제도야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 사신관 제도는 특정 지역에 사사건건 관심을 갖고 이제 그 지방의 지방관의 역할을 해주는 것인데요. 최초의 사신관으로 임명된 사람이 누구였었냐면 통일신라의 마지막 왕, 누구였을까? 경순왕입니다. 경순왕이 저기 신라의 1000년 동안의 수도였었던 경주 있죠. 그 경주 금성 지역을 다스리는 사신관으로 임명이 돼. 이런 것들이 이제 호족 융합 또는 견제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1-2, 1이니까 1-2 두 번째 정책은 무엇이었냐면 북진 정책이었어. 북진 정책. 북쪽으로 전진하자. 북쪽이 어디죠? 북쪽이 어디야? 거란, 그치? 발해를 멸망시킨 이 거란과 우리가 친하게 지내지 않겠다를 나타냈었던 게 북진 정책이었었단 말이야. 이 북진 정책 어떻게 실시를 했었냐면은요, 고구려의 옛 수도였었던 평양을 서경으로 샀습니다. 서쪽의 수도 서경으로 삼고 북진 정책을 실시하게 되는데, 그래서 일어났었던 게 거란과 갈등을 빚어갔어, 우리가.
대표적인 사건이 만부교 사건이야. 만부교 사건이라 그래가지고 거란이 우리랑 친하게 지내고 싶다면서 우리도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야. 그 친하게 지내자는 명목으로 고려한테 낙타를 50필이나 줬었는데 우리가 이것을 다리 밑에서 굶겨 죽였었던 사건인 거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 발해가 거란에 의해서 멸망했잖아. 그래서 발해의 왕자였었던 발해의 왕자 대광현을 받아주면서 대광현과 함께 이주해온 이 발해의 유민들을 포용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고려가 어디를 계승한 나라?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라는 동족의식을 더욱 강화하게 되는 게 이러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바로 민생안정책. 민생안정책. 물론 호족 세력들한테도 너무 밉보이지 말아야 되고 그렇다고 그들한테 너무 휘둘리지도 말아야 되는 이 왕건의 입장에서 민심도 놓칠 수 없는 것이었어. 후백제 그리고 발해 그리고 통일신라까지 사람들을 다 포용해야 되는 것이잖아. 특히나 후백제 사람들이 고려를 되게 싫어했단 말이야. 후백제 사람들은 정말 고려를 싫어했어. 거의 이제 강제로 합병되다시피 합쳐지게 된 거다 보니 정말 싫어했었어. 어떻게 하면 민생을 조금 수습해 볼 수 있을까? 민심을 수습해 볼 수 있을까? 하면서 세율을 대폭 낮추게 되는 것이죠. 당시 이제 조세제도, 세금 수치 체제에서 그런 이제 세금을 걷는 제도를 개편하면서 세율을 10분의 1, 약 90%로 낮춤, 탕감을 해주게 되는 것이고요. 더불어서 민생안정책, 고구려를 계승한, 진대법을 계승한 무엇? 흑창을 설치했다. 흑창 설치. 나중에 이제 성종 때는 의창으로 개편이 되는 모습까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플러스 태조 왕건은 무엇까지 남겼다 그랬어요? 유언을 남겼다 그랬지. 그 유언이 바로 훈유 10조야. 훈유 10조라는 유언에서 우리가 딱 기억해줘야 되는 것은 요 정도. 첫 번째는 연등회라 그래가지고 불교의 행사야 얘들아. 불교를 중시하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지. 연등회와 팔관회를 주기적으로 실시할 것. 선생님 팔관회가 뭐였었죠? 그래, 팔관회 헷갈릴 수도 있지. 까먹을 수도 있지. 팔관회가 뭐였었냐면 불교 그리고 도교, 민간신앙까지 다 두루 합쳐진 이 축제, 행사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 이 민족들의 종교를 이제 인정을 해주고 그들의 행사를 계속 주기적으로 함으로써 민심을 회복하고 우리 민족을 통합하자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실시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그럼 무엇이었을까요? 두 번째는 서경을 중시할 것. 서경을 중시할 것을 강조합니다. 서경이 어디야? 고구려의 옛 수도였었던 평양을 중시하자. 그러면서 거란과 우호관계 맺지 말 것. 거란과 친하게 지내지 말 것. 중국이랑은 니들 마음대로 해. 근데 거란은 진짜 아니야. 우리의 이 동족, 발해를 멸망시켰기 때문에 거란이랑은 진짜 친하게 지내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했었던 것까지가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포인트. 세 번째 포인트가 광종인데 왕이 업적 관련해가지고 나올 수 있다 그랬지, 이때는. 그치? 광종은 우리가 딱 세 가지만 기억해주면 돼가지고 어려운 내용 없다고 했어요. 광종은 더 간소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노비안건법. 불법적으로 호족 세력들의 이 노비가 되었었던 사람들을 양인으로 해방시켜주는 정책, 호족 세력들의 경제적인 기반을 약화시켰었던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지. 두 번째는 무엇이었어? 쌍기에, 중국인 쌍기의 건의에 의해 가지고 과거제를 실시합니다. 과거제 실시. 아시겠죠? 자, 그럼 세 번째는 그럼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앞으로 나를 황제라고 칭하고 독자적인 고려만의 연호를 사용하겠다. 우리가 이걸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했어? 칭제건원이라고 한다 그랬어, 얘들아. 칭제건원. 아시겠죠? 황제라고 칭할 것을 주장하면서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다. 이 독자적인 연호 어떤 거 사용했어요? 광덕, 준풍.
이라고 하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한 것까지가 이제 나올 수가 있고, 네 번째, 요 파트에서 나올 수 있는 건 네 번째가 끝. 네 번째는 성종. 성종의 제도 정비입니다. 아시겠죠? 성종이 정비했었던 제도는 무엇이 있을까요? 했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중앙 제도부터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성육부. 이성육부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이야기를 했었잖아. 중서문화성은 발휘하는 문화성과 채택하는 중서성이 하나로 합쳐진 것이고, 상서성, 집행하는 집행기구 3서성이 있었다. 그 중에서 집행기구는 실무를 보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 상서성 밑에 6개의 실무기관, 행정부서를 두었는데 그게 바로 이, 호, 예, 병, 형, 공이라고 해가지고 뒤에다가는 부만 붙여주면 돼요. 이부, 호부, 예부, 병부, 형부, 공부까지 이렇게 붙여주는 거지. 그치? 당나라의 삼성육부 제도를 개편해가지고 이성육부제로 나라를 운영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려운 내용 없고요. 그런 성종이 나라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이런 제도 개편을 할 수 있게 영향을 준 인물이 있어. 누구야? 최승로야. 최승로고, 실제 내신에는 최승로의 이름을 최치원으로 바꾸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최승로의 시무, 국정 운영을 이런 식으로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시무 28조의 이야기입니다. 자, 체크. 최치원의 추야우중, 촉교화의 작가였었던, 한시의 작가였었던 최치원의 시무 10조 아니라는 이야기. 헷갈리면 적으세요. 아시겠죠? 시무 10조 아닙니다. 최치원은 언제 활동했던 사람이야? 통일신라 시기에 누구한테? 진성여왕한테 시무 10조를 올렸었던 육두품이었었어. 아시겠죠? 요거를 기억해 두시고, 그러면 최승로가 시무 28조를 통해 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했냐? 혹시 성우야, 뒤에 히터 한 번만 꺼줄 수 있어? 고마워. 너 전원 버튼 누르면 돼. 소리 나야 돼. 땡큐. 너무 덥지 않나요? 그렇죠? 자, 그래서 시무 28조의 내용은 지방을 12목으로 나누고 지방관을 파견할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불교의 폐단을 시정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훈요 10조에는 연등회랑 팔관회를 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근데 반대야. 최승로는 뭔 얘기를 하냐면 연등회, 팔관회 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팔관회를 축소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유교적 통치를 강조했었던 인물이었으나, 그러면은 불교를 완전히 배제하는 거냐? 그건 아니다. 불교랑 유교를 같이 절충해서 국정을 운영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었어. 이 시무 28조의 내용을 누가 받아들였어? 성종이 받아들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성육부라든지, 그리고 국가의 주요 기구, 뭐 고려만의 독자적인 정치기구 뭐가 있어? 도병마사, 식목도감 등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군사적인 문제를 논의하는 도병마사라는 기구가 있고, 법안에 또 세부적인 법을 만드는 식목도감이라고 하는 부서들도 있고, 이런 제도들을 정비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던 게 바로 성종이었었다는 거야, 얘들아. 그리고 무엇도 설치했어? 고려의 최고의 교육기구 국자감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쵸? 국자감도 설치를 했고, 또 성종 뭐 했을까? 지방제도도 정비를 하게 되었었던 인물이지. 그래서 12목에다가 누구를 파견했어? 지방관을 파견했어. 12목에 지방관을 파견하고, 또 뭐 했을까? 여러분들 성종의 업적 또 기억나는 거 뭐가 있으세요? 음서라고 이야기를 한 건가요? 성종의 업적 기억나는 거.
하나만 이야기를 하면은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또 뭐가 있었을까? 지금 필기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 있으니까 좀 따라잡을 수 있게 선생님이 살짝 쉬어서 갈게요. 살짝 쉬어서. 군사제도? 군사제도 뭐가 있었지? 중앙군, 지방군을? 2군, 6위가 중앙군이야. 요거 잘 헷갈릴 수 있어, 얘들아. 왜냐면 통일신라 같은 경우에는 중앙군이 구서당이고 10정이 지방군이었잖아. 근데 2군, 6위 자체가 중앙군이었어. 그리고 지방군은 그렇지. 일반 현이었었던 일반 현이 뭐였어? 5도였지. 그치? 여기에 배치가 되는 사람들이 주현군이고 동계 북계와 같은 국경지대에 배치되는 사람들이 누구야? 그렇지. 주진군. 이 주진군이 지방군이 됩니다. 혹시 어려운 내용 있나요? 없죠? 여기까지가 이 파트 안에서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었고 그 다음은 성종 때부터 무신 이 정변 때까지는 특정 집안이 한 관직을 쭉 차지하는 것을 의미해, 얘들아. 우리가 이런 집안을 뭐라고 표현해? 문벌귀족이라고 표현하지. 그지? 자, 이 문벌귀족 사회에 두 가지의 모순이 발생한단 말이야. 그 두 가지의 모순에다가 우리가 별표해주기로 했었는데 기억나요? 그래서 첫 번째 별표가 무엇이었어? 이자겸의 난이었어. 이 이자겸이 문벌귀족이야. 가장 제일 가는 문벌귀족이라고 볼 수 있겠거든, 얘들아. 경원이 씨 집안에 이자겸이라는 사람, 인종의 외조부이자 장인어른이었던 사람이야. 아시겠죠? 인종의 외조부이자 장인어른이었었던 이자겸. 인종의 외조부이자 외할아버지이자 자기 딸을 결혼시킨 장인어른이 된다. 그래서 이자겸이 실권을 꽉 쥐었었던 시기도 있었지. 이자겸이 실권자였던 시기에는 이제 금이 우리나라한테 사대를 요구했어. 금이 어떤 족이었어? 어떤 민족이었어? 여진족이었었죠. 그쵸? 이 여진족이었었던 금이 우리 고려한테 사대를 요구했다? 근데 이거를 수용한 사람이 누구였다고? 이자겸이었었다. 아시겠죠? 이러한 요구를 수용했다. 4대 요구 수용했었던 사람. 민생안정책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자겸은 이것을 수용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후에는 이제 인종을 폐위시키고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왕위 찬탈 목적으로 이자겸의 난이 일어났지만 결국에는 척준경이 배신을 하면서 이자겸은 제거되고 이로 인해 가지고 두 가지 결론이 나게 됩니다. 자, 그 결과 첫 번째는요. 개경성이 불탔어요. 개경성이 소실되고 궁궐 소실되었고 두 번째는 문벌 귀족의 세력이 높아져 약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 그치? 이게 첫 번째 별표였어. 어려운 내용 있어요? 없죠. 자, 이렇게 개경성이 불타게 되자, 개경 궁궐이 불타게 되자, 계속 뭔가 개경에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게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거 아무래도 풍수지리적으로 개경이 좋지 않은 것 같은데 더 우수한 곳으로 옮겨보시면 어떨까요? 태조 왕건께서도 돌아가시기 전 훈요 10조를 통해서 이곳을 중시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가 어디예요? 그렇지. 서경 평양이었어요. 평양으로 옮깁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게 되는데 그게 바로 무슨 운동? 서경 천도 운동이었었다. 자, 두 번째 별표야, 얘들아. 첫 번째 별표가 있고 두 번째 별표가 있는데 두 번째 별표 사건 바로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이 된다.
아시겠죠? 자, 묘청의 서교천도 운동에서 우리가 기억해줘야 되는 거, 특히 고등학생들이 그 귀를 활짝 열고 들어줘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일제감정기 당시에 민족주의 사학자였었던 신채호 선생님, 독립운동가 신채호 선생님은 자신의 저서였었던 조선사 연구초를 통해 가지고 서경천도 운동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했어? 굉장히 긍정적이게 했었지. 천하제일 최대의 사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쵸? 최대의 사건이라고 표현을 했어. 묘청이라고 하는 승려 출신의 인물 한 명과 이제 정지상과 같은 이제 신흥 새로운 이제 신하 세력들도 같이 신진 세력들도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수도를 옮기려는 모습을 보여줬었잖아요. 그래서 묘청한테 기반이 되었었던 것, 서쪽으로 옮기자의 기반이 되었었던 것은 고구려 계승의식과 그리고 불교 풍수지리, 요게 이제 서경파의 논리였었던 거지. 이 서경파에는 정지상과 묘청 같은 인물들이 있었고 평양으로 수도를 옮기자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누구랑 부딪혔어요? 개경 중심의 문벌귀족 가문이었었던 김부식은 개경파였죠. 개경파가 부딪히게 되고 김부식이 이끄는 이 개경파에 의해 가지고 광군에 의해 가지고 결국엔 진압되면서 서경천도 운동은 끝이 나게 된다라는 이야기야. 왜 이것을 모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이사겸한테 누구가 약해졌어? 문벌귀족이 약해졌어. 그런데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통해 가지고 다시 문벌귀족 가문들이 입지를 다지게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리고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이후에는 더 사회적인 풍조로 숭문천무, 숭배한다, 학문은 천하다, 무예는 이라고 이야기하는 숭문천무가 더욱 팽배해진다.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자, 그러자 이제 들고 일어나는 거야. 특히 정중부와 같은 이제 수염이 그을려진 정중부와 같은 인물들이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 보현원 사건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무신정변이 일어났어요. 약 100년간의 시간이었습니다. 개경환도까지. 그치? 개경환도까지. 요 시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던 거야, 얘들아. 무신들이 집권을 했었고, 무신들의 이 권력기구와 정치기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어. 뭐가 많이 헷갈리냐면 이일방, 정중부 등과 같은 최초의 무신집권기 당시의 권력기구였었던 중방이랑 최후 시기에 인사권을 장악하기 위한 정방의 이름이 헷갈려.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나와. 아시겠죠? 요 부분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무신집권기에 맞물려서 최씨 무신집권기 당시에 누가 쳐들어온다 그랬어? 오늘 우리가 배워볼 범위지? 누가 쳐들어와? 그렇지. 몽골이 침입을 해오게 되는 것이야. 아시겠죠? 우리가 여기에다가 몽골의 침입이라고 적어보고, 자, 개경환도에서부터 이 시기까지를 우리가 원간섭기라고 하지. 원간섭기에는 원나라랑 친하게 지낼래 에헤헤 하는 친원파 세력들, 건문세족들이 권력을 잡게 된다. 오케이? 건문세족 권력 잡았었고, 그리고 나서 누구 때부터는? 공민왕부터는 원나라에 반대하는 거야. 아시겠죠? 원나라에 반대하는 반원 정책을 펼치게 되는 것이다. 반원 정책을 펼치게 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서 이제 건문세족을 견제할 수 있는 새로운 학문을 연구하는 성리학, 유교를 연구하는 신진 사대부를 등용했다. 그리고 공민왕 사후에는요, 우왕, 창왕, 공양왕, 결국에는 고려가 만국으로 치닫고 만다. 그래서 조선 건국까지. 그래서 고려사는 어렵지가 않다. 요렇게 정리를 해드렸고, 우리는 여기 안으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